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달드리는 놓쳐서는 안 될 미래 뉴스 10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10월 달에 있었던 행사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건 역시나 어도비 스닉 행사였어요. 어도비가 연구 중인 신기술들을 살짝 공개하는 자리인데요. 몇 가지 흥미로운 기술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드레스는 유연한 특수 소재를 사용해서 만들어졌는데 패턴이 저렇게 막 바뀐다고 합니다. 버튼을 눌러서 바꿔도 되고 아니면 내 행동에 맞춰서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영상처럼 저렇게 재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도비 툴로 만든 콘텐츠를 옷에 표시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죠. 자, 근데 이거보다 더욱더 실용적인 것은 바로 프로젝트 스타더스트입니다. 사람 객체를 내가 옮기면 원래 자리가 자동으로 채워지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버튼 한 번으로 싹 제거가 가능해요. 자, 원래 없었던 객체들도 생성을 해낼 수가 있고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스웨터, 오렌지색 스웨터라고 적으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찍혀 있는데 가운데 있는 내 사진, 저거를 프로필 사진으로 쓰고 싶다. 옆에 있는 사람들 옮기면 배경이 알아서 채워지고 내 모습이 저렇게 온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AI가 객체를 알아서 구별하고 중요 객체도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사람이 일일이 직접 제거하거나 수정할 부분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AI가 알아서 판단을 하면서 이 편집이 너무나 쉬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지 변형이 너무나 쉬워져서 앞으로 우리가 보는 사진들, 우리가 촬영한 사진은 다 AI의 수정을 거친 일정 부분이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생성 AI 쓸 때 안타까운 점은 구도를 디테일하게 잡을 수 없다는 건데 지금 사람이 끄적끄적 대충 고양이와 실타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캣이라고 적으면은 저렇게 정교하게 내가 원하는 걸 구현을 해주고요. 색깔도 끄적끄적 저렇게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색으로 채색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배경 대충 그립니다. 그리고 시너리 배경이라고 적고 제너레이트 버튼 누르게 되면은 배경까지 완성을 해주고 자, 강아지가 기타를 치고 있다라고 하면은 원래 있는 이미지를 저렇게 변형해 주는 것까지 이거는 프로젝트 드로우 앤 딜라이트라는 건데요. 꽤 쓸모가 있을 것 같죠? 자, 또 이거는 프로젝트 포저블이라는 건데요. 3D로 구성된 객체를 내가 조절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구도로 객체를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 생성되고 원하는 포즈 인터넷 이미지에서 가져오게 되면은 그 3D 객체가 저기에 맞춰서 딱 쿵푸 하는 것처럼 바뀌고 있죠. 자, 그래서 공주가 괴물과 싸우는 시나리오도 이렇게 AI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자, 현재 이미지 생성 AI도 굉장하지만 디테일한 구도를 설정하는 게 안 됐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게 가능해진다. 자, 내 생각대로 이미지를 보다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면은 앞으로 일러스트레이터의 자질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 이번엔 동영상입니다. 프로젝트 패스트 필. 동영상에 없던 걸 추가해주는 기능이에요. 저렇게 넥타이가 없는데 선택을 하고 타이라고 적은 다음에 제너레이트 버튼 누르게 되면 타이가 생겨나고 그게 동영상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따라다닌다. 심지어 밝기까지도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물론 영상에서 원치 않는 객체를 지우는 건 역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현재 이미지 생성, 편집 AI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그 기술이 동영상으로 점차 옮겨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프로젝트 레스업이라는 건데요. 자, 큰 동영상에서 일부분만 잘라내면 해상도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고해상도로 업스케일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CCTV에도 잘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흑백 영화를, 옛날 흑백 영화를, 그리고 짤들, 해상도 낮은 짤들을 높게 저렇게 해상도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을 공개했어요. 옛날에 SF 영화 보면은 CCTV의 일부분을 계속해서 확대해서 보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어도비 스닉에서 제가 제일 흥미롭게 본 기술은 바로 더빙 기술이에요.
프로젝트 덥덥덥이라는 거고요. 생성 AI를 사용해서 70개 이상의 언어와 140개 이상의 방언으로 비디오 또는 오디오 클립을 자동 더빙해 줍니다. 원래는 일본어로 얘기해주고 있는데 스페인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심지어 한국어로도 변환이 되더라고요. 들어보시죠. 우리는 또한 고객과의 신뢰관계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에도 보통 영화 더빙을 하면 그 사람의 목소리도 아니고 그 사람의 억양도 못 살리잖아요. 근데 AI가 내 목소리 그대로 언어만 바꾸어 준다면, 자, 그럼 이 기술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사용할 곳이 얼마나 많을까요? 뭐 관광 안내라든지 교육, 회의 등 사용할 곳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능입니다. 사실 이 AI 더빙 기술, 내 목소리를 가지고 더빙하는 기술, 외국어로 그 기술은요, 유튜브에서도 앞으로 이 기능이 제공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고 이미 하이젠이라는 곳에서도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상당히 이쪽 분야에서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도비 스닉에서 제가 흥미롭게 본 거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 어떤 신기능이 제일 기대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생성 AI의 발전과 함께 별별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고 뭐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가 구별이 안 되는 현실의 세계를 넘어선 포스트 리얼리티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게 되면은 뭐 그런 현실과 가상을 구별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어요. 현실이건 가짜건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일단 재밌으면 됐지, 유용하면 됐지. 이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구글 어시스턴트 아니면 시리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사실 아직까지는 말이 제대로 안 통하는데 여기에 대규모 언어 모델이 접목이 되면 어떨까요? 자, 구글 어시스턴트에서 생성 AI가 접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스마트폰에서 이제 이번 주에 놓친 중요한 이메일 확인해 달라고 하면은 바드의 힘을 받은 어시스턴트가 받은 편지함을 요약해 주고 있고요.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또 궁금해지는 거죠. 그레이슨의 파티는 어디에서 열리더라? 그러면은 브루클린이라고 대답하면서 지도로 안내해주고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려줘요. 자, 10명이 주말에 먹을 식료품 목록 만들어주고 스무디 먹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까 추천해주고 그에 필요한 재료도 포함해라고 했더니 이걸 내가 일일이 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렸겠지만 1분도 안 걸려서 스마트폰이 정리해준다. 등산로 표지판을 찍어서 내가 작은 개가 있는데 그런 그룹에게는 어떤 쪽으로 가는 게 등산할 때 좋을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를 스마트폰에서 알려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시스턴트 위드 바드가 곧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구글의 스마트폰 픽셀 8 프로에는 일부 기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생성형 AI가 온 디바이스, 폰 내에서 실행이 되는 최초의 스마트폰이라고 해요. 자, 공개된 기능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타이핑할 때 문자 교정하는 기능, 탭 한 번으로 철자, 문법, 구두점 오류 등에 대한 도움말을 좀 더 정교하게 줄 것이라고 하고요. 메시지에 대해서 답장을 보낼 때 보다 향상된 품질로 자동 생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거절하지? 라고 할 때 좀 더 편하게 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녹음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대화를 보다 정교하게 텍스트로 옮기는 거 가능하고요. 또 AI가 그 내용을 요약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폰 안에서 구동이 된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 매직 이레이저 기능, 이거는 픽셀 8 프로를 구매하시게 되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거예요. 객체를 지우고 빈자리를 AI가 자동으로 채워주는 기능. 그리고 앞으로는 줌 인핸스라고 해가지고 확대한 이미지를 품질 개선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CCTV에 잘 쓰일 기술 같은데. 자, 그래서 보여드린 기능들 중에서 매직 이레이저 빼고는 이제 앞으로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해요. 앞으로 시리라든지 구글 어시스턴트가 이렇게 똑똑해지게 된다면은 정말로 다양한 일들이 펼쳐지겠죠. 자,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는 생성 AI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발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는 생성 AI 시대를 생각해보라. 자, 어떤 기회가 여러분들은 보이시나요?
네, 세일즈포스라고 해가지고 고객관리 클라우드사에서 이 생성 AI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먼저 미국, 영국, 호주, 인도 근로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 대상 중에서 51%는 생성 AI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 49%는 사용해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서 절반 정도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라마다 다른 게 제일 많이 사용했던 국가가 인도는 73%가 쓰고 있다. 미국은 45%, 영국은 29%.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자, 그리고 써본 사람들 중에서 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자, 얼마나 쓰는가? 사용하는 사람 중에 34%는 매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건 중요한 의미예요. 일단 사용해보게 되면 3명 중에 한 사람은 유용함을 느꼈다라는 것을 이 표에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생성형 AI를 왜 쓰냐? 재미를 위해서라고 대답한 사람은 38%, 업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쓰는 사람은 75%로 2배가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일에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낀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이번에는 세대별로 사용량을 조사해 봤는데 자, 세대 중에서 역시나 MZ세대, 밀레니얼과 G세대가 65%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고 G세대, Z세대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가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52%는 이 기술의 정보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생성 AI 강의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대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대학생분들이 리포트 쓸 때 너무 좋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안 쓰는 사람의 대부분은 누구였냐면은 역시나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거의 68% 정도가 됐는데 70% 가까이 그 중에서 88%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생성 AI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이게 뭐가 좋은 건데 라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무려 40%가 이 기술에 충분히 익숙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고 32%는 이 기술이 자신한테 유용하지 않다라고 선을 그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세대 간의 생각 차이가 보이는 부분이 흥미로웠고요. 또 세일즈포스에서 어떤 조사를 했냐면 직군별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본 거예요. 자, 먼저 사무직부터 보시면은 61%가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다. 68%는 생성 AI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고 절반 54%는 AI 출력 결과가 정확하지 않아서 걱정된다. 59% 출력이 편향되어 있어 우려된다.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오해 같아요. 자, 73%는 생성 AI가 새로운 보안 위협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대답을 해서 기대도 높고 우려도 높은 직군인 것 같습니다. IT 직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수용도가 높은 집단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도 IT 리더 같은 경우에는 86%가 생성 AI가 곧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 IT 리더 67%는 향후 18개월 이내에 비즈니스를 위해 생성 AI를 우선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IT 직군 전체 71% 생성 AI는 데이터에 새로운 보안 위협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자, 66%는요, 직원들은 이를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다라고 대답을 했고, 또 중요한 내용은 60%가 생성 AI는 아직 비즈니스의 기술 스택과 통합할 수 없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리더들은 서두르고 있고 직원들은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가 보여져요. 사원들은 자꾸 이제 위에서 뭐 결합하라고 하니까 고민이 많은 듯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또 신기하게 마케팅에서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무려 71%가 생성 AI가 바쁜 업무를 없애고 전략적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요. 39%는 생성 AI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 교육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근데 43% 어떻게 하면 가장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여전히 대답이 나왔고요. 약 70%는 고용주가 아직 인공지능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케팅 직군은 이걸 어디에 쓰고 있는지도 설문이 됐는데요. 공동 1위는 기본 콘텐츠 제작과 카피 작성. 야, 이거를 이렇게 많이 쓴다고요? 그리고 71%가 창의적인 사고 영감, 시장 데이터 분석, 이미지 생성 순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 되는데
이런 기능들 사용해보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안 쓰시는 분들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연 다니면서 여러분 이거 왜 안 쓰세요?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쓰세요? 라고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다닐 수준이에요. 자, 다음에 영업사원 직군인데 이들은 마케팅에 비해서 진짜 안 써요. 약 33%가 생성 AI를 사용했거나 사용할 계획이다. 자, 그리고 51%는 생성 AI가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마케팅 직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수치이고요. 53%는 생성 AI로부터 큰 가치를 얻는 방법을 모르겠다. 이게 뭐가 좋은 건데? 사용자. 근데 사용해본 84%는요. 고객 관리, 업무 속도를 높임으로써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었다. 일단 사용해보면 유용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39% 직장에서 생성 AI 활용법을 배우지 못하면 실직할 것이 우려된다. 자, 서비스 직군. 이들도 굉장히 안 씁니다. 자, 24%만 업무에 생성 AI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5% 향후 생성형 AI를 사용할 계획이다. 거의 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까지 생성 AI와 관련이 없는 직군이기도 하죠. 자, 60% 직장에서 생성 AI로부터 큰 가치를 얻는 방법을 모르겠다. 48% 직장에서 생성 AI 활용법을 배우지 못하면 실직할 것이 우려된다. 가장 사용 가능성이 적으면서도 가장 일자리를 잃을까봐 우려하는 직군이기도 하다라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자, 생성 AI의 발전이 각 직군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상황이 계속 바뀔 것 같고 기능이 발전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자, 메타사에서 우리 뇌가 생각하는 것을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기술, 그것도 실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자, 메타사의 블로그에 이렇게 올랐어요. 뇌 활동 이미지의 실시간 디코딩을 향한 여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한 걸 이미지로 보여주는 기술은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자, 2011년에 UC 버클리 잭 갤런트 교수가 공개한 영상이 상당히 화제가 그 당시도 됐었습니다. 저렇게 뇌가 뭘 보고 있는지를 파악해가지고 구현을 해주고 있는데 너무 희미하죠? 당시에는 저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저거는 뭘로 한 거냐면은 바로 fMRI, 기능성 MRI를 활용한 거고 뇌 안에 혈류 변화를 측정해가지고 뭘 볼 때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거를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그 사람의 뇌의 사전을 완성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장점은 그 뇌의 활성 부위를 3D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측정이 몇 초에 걸려서 이루어진다라는 느리다라는 단점,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 뇌 활성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매번 사람을 저 MRI에 넣고 테스트를 해봤어야 돼요. 자, 하지만 메타사에서는 이 MEG라는 방식을 썼다고 합니다. 이거는 뇌의 뉴런이 활성화될 때 발생하는 약한 자기장을 측정하는 방식인데 장점은 그냥 이렇게 쓰고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또 밀리세컨드 단위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화를 캐치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 사람이 뭘 보고 있는지를 파악한 연구 결과입니다. 자,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유사성을 보이고 있죠. AI가 이 사람이 이거 보는 것 같다 파악해서 실시간으로 저렇게 재구성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과물 어떠세요? fMRI, 거기에 넣지 않더라도 저게 가능하다라는 건데 꽤나 그래서 발전이 있었던 거죠.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방식도 블로그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정리해 드리자면은 크게 세 가지가 쓰인다고 해요. 첫 번째, 이미지 인코더. AI가 이미지를 분석해서 중요한 정보나 특징을 추출해 두고요. 두 번째, 브레인 인코더. MEG 신호와 앞서 추출한 이미지 정보를 매칭하는 학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디코더. AI가 뇌 신호를 기반으로 실제 이미지를 재생성하는 이 세 가지를 썼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MRI에 들어가가지고 학습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 이거는 국제학술 연구자 컨소시엄인 띵스에서 공개한 MEG 공개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학습을 시켰다고 해요. 자, 최고의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비슷하죠. 유사성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치타는 치타라고 보기 어렵게 구현이 됐죠. 원숭이도 그렇긴 하지만 이 정도는 현재 베스트 결과물이라고 하고요. 보통 결과물은 이 정도라고 해요.
어느 정도 몇 가지 유사성만 보이는 정도. 사람은 그럼 이거 보고 이제 추론을 해야겠죠? 자, 근데 최악의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은 너무 유사성이 없는 것들도 꽤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fMRI보다는 좀 떨어진다고는 해요. 메타사에서도 fMRI를 통해서 한번 해봤는데 이미지 재구성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정확도는 높으나 매번 사람을 MRI 기기에 넣고 하기에는 너무나 비용과 시간, 불편함이 있으니까 MEG를 해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MEG가 뇌에서 생성되는 복잡한 표현을 거의 실시간으로 해독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말하는 능력을 잃은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비침습적 BCI가 가능하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뇌에 못 뚫어가지고 칩을 박는 게 아니라 그냥 쓰고 있는 것만으로도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뇌와 컴퓨터가 연결이 되는 그런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처럼 학습하고 추론하도록 설계된 AI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 따라서 뭘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메타사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생각을 읽는 기술 계속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게 발전하다 보면 시각장애인, 언어장애인, 하반신 마비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처럼 생각하는 AI의 발전 가능성도 열어줄 수 있고요. 생각만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메타버스 활동도 가능한 진정한 그러니까 영화 매트릭스 같은 세상을 열어줄 가능성도 있어요. 자,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과학기술 발전은 상당히 기대되지만 그 과정은 더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 뉴럴링크의 원숭이 실험에 대한 논란 기사가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뉴럴링크는 이러한 N1 임플란트 칩을 머릿속에 심어가지고 여러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자, 원숭이 실험이 아주 유명하죠. 작년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커서를 옮기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타이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작년까지의 성과는 이렇고, 그래서 이제는 사람입니다. 자, 뉴럴링크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뉴럴링크의 최초 인간 대상 임상시험 모집을 개시한다는 거예요. 자, 척수 부상이나 루게릭병 등으로 인한 마비 환자를 먼저 첫 임상으로 해볼 것이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자, 심지어 지난 5월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임상실험까지도 승인을 받아놨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통과한 거죠? 자, 근데 이 와중에 X에 머스크의 글이 올라왔는데 뭐라고 써놨냐면은 뉴럴링크 임플란트로 인해 사망한 원숭이는 없습니다. 초기 임플란트에서는 건강한 원숭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죽음에 가까운 말기 원숭이를 선택했다라고 9월 10일에 올렸거든요. 자, 이제 이런 실험 하려면은 여러 가지 윤리적인 것들을 신경 쓰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웬걸요? 와이어드지에서 취재한 내용은 이와 다릅니다. 바로 10일 뒤 9월 20일에 보도가 됐는데요. 뉴럴링크의 원숭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기사 내용 소개해드리자면은 이게 끔찍한 죽음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 의료윤리단체가 머스크의 주장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트위터에 써놓은, X에 써놓은 글이 거짓이라는 거죠. 자, 와이어드에서 그래서 공개 기록을 검토하고 관계자들 인터뷰를 했더니 정말로 일론 머스크의 내용과 다르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관계자라는 건 누구냐면 뉴럴링크의 전 직원, 그리고 함께 연구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영장류센터 현직 연구원들이라고 해요. 자, 실제로는 원숭이 뇌 정극 이식 수술 과정에서 다수의 합병증이 일어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피가 섞인 설사, 부분마비, 뇌 부종 등이 발생이 됐고 2019년 12월 임플란트 이식 중에는 장치의 내부 부품이 부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원숭이들이 커넥터를 잡아당겨서 장치의 일부가 이탈되는 현상도 일어났는데 장치 이탈 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을 또 받았는데요. 곰팡이와 박테리아 감염으로 2020년 1월 6일 안락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단순히 나이든 말기 원숭이가 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 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이고, 자, 와이어드지에서 10월 달에 또 후속 기사가 나왔어요. 뉴럴링크가 죽은 원숭이 사진을 비밀로 유지하는 방법. 사진 보면 아는데 그걸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UC 데이비스는 함께 연구한 뉴럴링크의 실험 대상자를 촬영한
수백 장의 사진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사진 거부하는 거예요.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자, 실험 영상은요, 뉴럴링크가 원할 때 삭제 가능하며 현재는 사라진 상태라고 해요. 뭔가 찝찝한 게 있는 거죠. 당당하면 보여줬을 텐데. 자, 독점적인 연구, 대중에게 그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밀이 최우선시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원숭이 뇌의 그런 장면들 끔찍할 수 있으니까 대중들에게 굳이 안 보여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의사위원회는 세금이 투입되는 동물 실험 고통에 대해 대중이 알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UC 데이비스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도 우리 세금으로 낸 거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지 않냐라는 주장입니다. 자, UC 데이비스와의 파트너십 종료 후에 뉴럴링크는 지금 자체적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뭔가 꽁꽁 싸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뉴럴링크의 BCI 실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일단 뉴럴링크의 주장과 다르게 원숭이들의 상태는 안 좋았고 희생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완벽한 증거는 없습니다. 자, 그래도 이게 인류의 건강과 발전을 위해서는 동물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곧 인간 실험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는데 일론 머스크, 뉴럴링크사가 그걸 숨긴다? 그럼 진짜 뉴럴링크와 일론 머스크는 SF 영화 속의 악당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고 뭐 잘 하시겠죠. 잘 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2023년 10월에 있었던 주요 뉴스들 정리해드렸고요. 또 다음 달의 주요 뉴스들 정리해서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